네, 두 번째는요, 저번 웨비나 때 몇 달 전에 처음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엄청나게 댓글로 찬사를 받으신 퓨어스쿨의 노영신 부장님이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여기 이제 결국 디지털 경제 시대로 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이슈들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스토리지에도. 네. 요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어떤 우리가 대안들과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 자, 먼저 이제 비전 데이터. 많이 아까 영상에 나왔지만 되게 여러 분야에 쓰고 있네요, 보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이제 너무나 많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처음부터 어려운 기술부터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실제 이제 이게 어떻게 현실로 와닿고 비정형 데이터를 가공해서 어떠한 혜택을 누렸는지에 대해서 좀 사례를 살펴보면서 좀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네네. 첫 번째는 가장 강력한 슈퍼 컴퓨팅 사례인데요. 고객사 이름은 페이스북이고요. 페이스북에서 인공지능을 위해서 엔비디아의 GPU가 있는 이제 어플라이언스를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셨는데 그거를 받쳐줄 수 있는 스토리지가 없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GPU가 소켓당 1000코어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노드가 100개가 이상이 되는데 그거를 받쳐줄 수 있는 I/O를 못 내는 거죠. 데이터도 많을 뿐만이 아니라 빠른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래시 블레이드가 그쪽에 10대가 들어가서 실시간 데이터 분석 처리를 하는 그런 쪽에 이제 사례가 있고요. 반도체 쪽 사례를 보시면 반도체는 설계 툴이나 시뮬레이션 툴이 몇억 원이 아니라 몇천억 단위. 그렇죠. 근데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하루가 걸릴 거를 저희 걸 돌려서 1시간이면 끝납니다. 그럼 수천억에 대한 소프트웨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절감이 되는 사례인 거죠. 그리고 대학교 같은 사례도 보면 연구 쪽 이런 쪽도 보면은 아주 오래 걸렸던 그런 것들이 빨라지게 되고요. 네 번째 보시면은 아까 사장님께서 언급하셨던 스페이스 X 사례입니다. 앨런 머스크가 만든. 맞습니다. 그분이 이제 화성을 식민지로 만들려고 이제 보통 로켓이 나가면 지구에 못 들어오는데요. 궤도를 잡기가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좌표 대기권. 맞아요. 화성하고 궤도 잘 있을 때 가야지 발사할 때. 그거 잘못되면 그거를 실시간 연산을 하는 그런 용도로 저희 플래시 블레이드가 들어가서 이쪽도 100번을 왕복할 수 있는 그런 우주선이 됐고요. 그리고 처음에 인트로 동영상 보셨던 사례가 이제 6번 사례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팀인데요. 여기는 1초만 단축시켜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도 F1이니까 보면 자동차나 트랙에 다 센서를 달아놓고 이걸 실시간 분석을 해서 가장 최적화된 트랙을 찾는 거죠. 그런 사례가 있고 마지막 이제 10번째 보시면은 유전공학, 뇌종양이라든지 DNA 이런 걸 분석을 해서 굳이 뇌 절개 수술하지 않아도 실시간 분석을 통해서 원인을 찾아내고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의 실시간 분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이제 다양한 어떤 비정형 데이터를 많이 다루는 분야에서 이렇게 어떤 인공지능적인 것들이 많이 적용되는 이유가 이제는 뭔가 인공지능이 그죠? 우리가 알파고도 봤지만 이제는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바로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렇죠. 현재 시대에 현대화된 이제 컴퓨팅 기법은 이제 CPU 코어도 수십 코어가 되지만 지금 핫하게 뜨고 있는 GPU 기술도 소켓 하나에 이제 수천 코어가 되는 이런 시대가 됐거든요. 저 GPU가 마치 인간의 신경망 신경망 구조를 저게 그대로 흉내를 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새로운 알고리즘, 이미지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이 엄청나게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이러한 AI 시대에 대변화되는 GPU, 이런 알고리즘, 그리고 데이터는 사실 많이 좀 묻혀져 있습니다. 알파고가 이겼는데 사실 알파고가 분석한 데이터는 그 어마어마한 기보들을 다시 다 복기를 한 거겠죠.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정확성, 그리고 AI가 학습하는 속도, 그 효율성이 엄청 빨라지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앞으로 이제 가장 가치 있는 자원, 석유가 아니라 데이터가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이 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그렇게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배경은 이런 어떤 컴퓨팅 환경이 되게 좋아졌고, 그죠? 그 다음에 알고리즘도 굉장히 좋아졌고, 이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해 주는 거겠죠. 그래서 AI가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아주 뛰어난 그 이미지를 분석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95%의 정확도를 보이는데요. 네. 이미 97%를 AI가 달성을 했습니다. 네. 자, 아까 여러 가지 영상도 나왔지만 아까 그래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네. 굉장히 지금 데이터 혁신을 이루는 다양한 분야에 지금 어떻게 보면 올프레시 스토리지가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특히 표 스토리지에 쓰이고 있는데 그게 된 가장 큰 거기 쓰이는 제품이 뭡니까? 어떤 제품이 쓰이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플래시 블레이드라고 불리우는 네. 올플래시 나스 스토리지입니다. 나스 스토리지?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네. 아까 10가지 사례들을 쭉 보면 거의 다 그것이 이제 비전형 데이터들이거든요. 다루는 네. 것들이. 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비전형 데이터 하면 이제 퍼포먼스가 좋아야 될 텐데 네. 일반 나스 스토리지 하면 보통 이제 블럭 스토리지 아닙니까? 블럭 스토리지 계층형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네. 비전형 데이터를 다루는데 되게 안 좋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그런 장애를 극복하신 겁니까? 저희는 나스 스토리지인데. 네, 기존의 나스들은 말씀하신 대로 계층형 디렉토리 구조가 맞습니다. 네네. 근데 저희는 네. 전부 다 올플래시고 네. 올플래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나스이기 때문에 네. 굳이 그러한 파일 시스템의 계층형 구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중간에 보시는 이 키와 밸류로 이루어진 메타데이터로요.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찾아갑니다. 그럼 오브젝트 스토리지입니까? 네, 맞습니다. 계층으로 이렇게 찾아서 가는 게 아니라 네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한 번에 데이터가 네네. 저장된 곳을 한 번에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낸드 플래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이게 굉장히 좋은데, 네.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가장 큰 단점이라 하면 속도의 문제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극복하신 겁니까? 속도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분산 처리를 다 하게 됩니다. 네네. 그 하드웨어들이 75개 블레이드까지 모이는데 네. 그게 내부적으로 다 분산돼서 처리하게 되면서 이런 메타데이터로 한 네네. 번에 찾아갈 수 있는 구조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개념은 참 훌륭했지만 네. 워낙 느렸기 때문에 네네. 그 데이터가 컸기 때문에 보관 용도로만 썼었죠. 근데 맨 오른쪽에 보시면 구글의 신경망 번역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구글 번역 요즘 해보면 엄청 정확해졌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어마어마하게 오른쪽에 빨간 표로 크게 보이는 게 얘가 연산하는 정도입니다. 플럭스. 네네. 근데 왼쪽에 보시면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적죠. 네네. 이렇게 I/O를 받쳐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지만 빠른 기법이 필요했고요. 그걸 저희가 깰 수 있는 거는 계층형 디렉토리 구조가 아닌 낸드 그 NVMe에 기반한 오케이. 이러한 데이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낸드 플래시가 쫙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NVMe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네. 64,000개의 채널들이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퓨어 스토리지의 퓨어티라는 네. OS 네. 소프트웨어 컨트롤러가 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로 다 그걸 컨트롤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여기에 다 개개별로 낸드 플래시다 SSD 컨트롤러가 있는 게 아니라, 그쵸. 그죠? 그래서 빠른 거군요. 그럼요. 오케이.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도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제 비전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속도가 굉장히 우선시 여기는 분야에 이제 굉장히 이것이 대중화 시키는데 네. 일조를 하시는 거네요. 예, 그 엔비디아의 그 GPU가 탑재된 어플라이언스처럼 네. 저희 같은 경우도 기존에 없던 제품입니다. 그래. 새로운 데이터, 그러니까 대량의 데이터를 네. 실시간으로 빠르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그 아까 지사장께서 했던 경로 의존성 네네. 그런 아키텍처로 조금씩 붙여가면서 발전하기엔 한계가 있고요. 오케이. 완전히 새로운 곳에 새로 써야 되는 거죠. 그렇네요. 새로운 기차 선로를 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기업에서 이런 다양한 분야를 할 거 아닙니까? 네. 할 때 이거를 갑자기 기업의 기존에 있던 센 구조를 다 바꿀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빨리 뭔가 나스토지 뭔가 좋은 걸 바로 붙여가지고 그렇죠.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네. 그럴 때 아주 이런 플래시 블레이드가 굉장히 유용하겠네요. 그렇죠. 센 환경은 HB 어댑터, 센 스위치, 케이블 포설 그런 게 많지만 네네. 나스 이런 파일 공유 기반에서는 그렇죠. 기존의 네트워크 인프라에 네네네. 케이블만 꽂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프로토콜들은 네. 오른쪽에 있는 파일 기반, 네. SMB 윈도우에서 공유하는 부분, 유닉스에서 공유하기는 NFS, HTTP 기반도 있고요. 네. 왼쪽에 보시는 오브젝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가장 유명한 아마존하고 연동할 수 있는 네네. API들, 그리고 오픈스택이라든지 네네. 구글 컴퓨터 엔진 이런 아주 새롭게 나오는 이러한 프로토콜도
저희 밑에 보시면 분산된 백엔드 그 데이터 스토어 저장 기법이 있습니다. 네네. 이게 핵심 코어인데 그 위에 API만 얹으면 바로 적용되는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10년을 준비할 수 있는 네. 저희가 이런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아까 이제 영상에서도 놀란 게 야, 이렇게 많은 분야에 아까 스펙스 엑스포트 다양한 분야에 벌써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게 좀 어떤 비전 데이터가 어떻게 저기 처리할지 궁금했는데 네. 의문이 좀 풀렸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클라우드가 이제 뭐 프라이빗이건 퍼블릭이건 또 기존에 온프레미스 있는 거고요. 네. 이런 시대에는 어떤 새로운 이슈가 떠오르는 겁니까? 이런 클라우드 시대는. 클라우드를 하고는 쉽고 편하고 그 유용한 건 아는데 네. 보통 보시는 그 고객분들께서는 내 데이터를 퍼블릭에 둘 수 없다라는 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걸 다 둘 수 예, 없는 거죠. 네. 아주 중요한 데이터는 온프레미스 즉 데이터 네. 센터에서 운영하시고 일부 퍼블릭으로 가도 되는 그냥 일반적인 업무는 퍼블릭으로 가고 네네. 그 클라우드를 여러 개를 운영하시는 즉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그런 데이터 센터 운영 기법을 점점 이게 전환이 되어 가고 있고요. 거기서 저희는 온프레미스와 퍼블릭 간에 호환될 수 있는 이런 방식의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클라우드 스냅인데요. 네. 기존에 알고 계시던 이제 스토리지의 스냅샷은 그 스냅샷을 생성한 그 스토리지에서밖에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스냅샷을 포터블하게 만들어서요. 이기종에 넣을 수 있고요. 다른 프로토콜을 가진 그런 장비에 놓을 수 있고 심지어 클라우드에까지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것이 프라이빗이건 퍼블릭 상관없이.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떠한 그 플랫폼 애저 서비스처럼 네. 이러한 기반을 제공하는 클라우드에서는 네. 백업, 뭐 복구, 네.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DR까지도 그러니까 클라우드 센터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가 장애났을 때 그쪽에서 업무를 바로 띄울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 이러한 포터블 스냅으로 스냅이니까 아주 빠르게 복제가 되겠죠. 네네네. 이러한 호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플래시 블레이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스냅샷이나 리플리케이션뿐만이 아니라 네네. 클라우드에 스냅을 보관할 수 있는 언제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아무리 클라우드 시대에 오더라도 네. 예전에 우리 이제 데이터 센터 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데이터 내에서 됐던 것처럼 이제 클라우드, 프라이빗이건 퍼블릭이건 또 네. 다양한 퍼블릭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런 것들과 기존 데이터 센터 간에 이거 하나의 좀 심리스하게 네. 되는 거군요, 이것이. 맞습니다. 이건 마치 이게 전에는 토끼가 그 거북이가 이제 간을 달라고 하니까 네네. 간을 이제 집에 두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마찬가지죠. 이거를 제 소중한 데이터를 여기저기에 막 다 둘 수 네네. 있는 겁니다. 이래야지 뭔가 기업 입장에서는 그 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그런 비즈니스를 네.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거죠. 유연하게. 더 유연하고 그렇죠. 어디서든지 그렇죠. 이런 응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가성비하면 아까 세 번째 가성비하면 뭐 그 옛날에 가성비 있었잖아. 뭐 디테일 뭐 진부한 거 아니야 하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사실 그 가성비란 것이 요즘 같은 이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더 필요한 게 비즈니스 모델이 자꾸 변하잖아요. 급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급변하면 IT도 빨리빨리 그걸 따라가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유연한 가성비가 정말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네. 그렇죠. 모든 이제 제조사들이 가성비 이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우리께 더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기존의 아키텍처에 조금씩 변화하면서 붙여가면서 이렇게 네.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빅데이터도 보셨듯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혀 다른 분석 기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진짜 빅뱅이 아니면 어려운 오케이.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실제로 기업에서 지금 그 가성비를, 스토리지 가성비를 좀 어떻게 지금 많이 개선시켜서 활용하고 있는지 네. 그 예를 좀 몇 개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네, 적용 사례는 하드디스크 운영 환경으로 좀 통일해서 잡았습니다. 이게 네.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뭐 다양한 운영 환경이 있는데 네. 저희가 이거를 굳이 다 분류하는 것보다 하드디스크 환경 하나로 좀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하드디스크를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렉 5개가 있습니다. 네네. 50개의 드로우가 올플래시로 가게 되면 5개로 감소하게 되고요. 네네. 예. 그 용량, 저런 운영 환경이
줄어들 뿐만이 아니라 성능도 당연히 밑에 보시는 것처럼 네. 배치 소요 시간 이런 것들이 뭐 3배나 10배 이상 감소하게 되는 거죠. 네네. 어마어마하게 빨라지는 거죠. 또 응답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기존에 이제 하이엔드 엔터프라이즈를 쓰는 스토리지에서 평상시에는 응답 속도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많은 용량의 캐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 배치라든지 그런 헤비한 워크로드를 뭐 새벽이라도 돌리면 네. 응답 시간이 쭉 늘어납니다. 40ms, 100ms 늘어나게 네네. 되죠. 네. 올플래시를 도입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도 아무리 헤비한 워크로드가 와도 5ms 이하로 네. 감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도 중복적 압축 기술도 줄이고 운영 비용 줄이고 그러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면서 이거는 결국 고객의 이제 매출 증대, 네네. 운영 비용의 감소 네. 이런 부분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네. 이게 가장 그 올플래시가 현재로서는 고객분들이 아 이건 맞아 하고 동의할 수 있는 게 VDI 환경입니다.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요. 그 최근에 올플래시 스토리지들은 중복적 압축 기술로 용량이 절감이 됩니다. 네. 저희 이제 GUI 화면인데요. 17.2대 1로 나오는데 17.2대 1은 17.2배를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저블 공간 9. 몇 테라를 네. 17배 하면은 160 약 170테라를 네네. 사용하시는 겁니다. 고객은 17테라만 9테라만 사셔서 네. 165테라 쓰시는 거죠. 네네. 비용 절감이 되고요. 성능, 그 VDI 구축했을 때 다양한 병목 구간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에서 성능을 쭉 정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것을 가능하게 된 그 뭐 퓨어스토리지만의 뭔가 아키텍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이 어떤 겁니까?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이 고객사의 다양한 업무들이 있습니다. 네네.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뭐 개발 부서, 뭐 분석하는 것도 있고요. 뭐 클라우드를 쓰시는 업무도 있고요. 이러한 업무들은 다양한 프로토콜로 존재합니다. 뭐 블록 기반 센이 될 수도 있고, 나스가 될 수도 있고, 뭐 VM 가상 환경이 될 수도 있죠. 네네. 그거를 저희 밑에 세 번째 티어인 퓨리티에서 네. 저희가 그거를 다 보장을 합니다. 전에 설명드렸던 플래시 블레이드나 플래시 어레이 이런 부분에서 저걸 데이터를 줄여주고 보호해줘서 엔터프라이즈의 가용성을 보장해주면서 그러니까 얘가 스토리지 OS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퓨리티라는 네네. OS가 네. 그걸 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퓨어원이라는 클라우드 네. 기반의 관리 시스템이 저런 것들을 중단 없이 더 지능적으로, 선제적으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멀티 클라우드 운영 환경이든 기존의 코어 컴퓨팅 환경이든 아니면 네. 특화된 엣지 컴퓨팅 환경도 모든 업무를 저희 퓨어 스토리지만으로 네네.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스토리지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공적으로 데이터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퓨어 스토리지도 앞으로는 이제 퓨어 스토리지가 아니라 퓨어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회사명이 바뀔 수도 있겠네, 나중에.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네. 저희가 단순히 스토리지만 하는 게 그러니까요. 아니라 네네. 고객의 업무까지 네네. 저희가 그런 티어까지 올라가고 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케어를 하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퓨어 스토리지가 태생적으로 창업할 때부터 이 퓨어리티라는 네. 이게 그 어떤 그 얼프레시 스토리지 관련된 이 스토리지 OS를 만드신 거지 않습니까? 네, 운영 환경. 그 OS 운영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 OS니까 여기에 스토리지 말고도 다양한 것도 또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죠? 다 그러니까 집어넣을 이게 수 좀 진짜 뭔가 플랫폼으로 앞으로 더 진화될 수 있는 네.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기업에서는 결국 이제 뭐 이렇게 되면 어떤 우리가 기존에 20세기 때 생각했던 어떤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의 네. 어떤 기준 같은 것도 달라질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 그래프를 보시면 네. 1사분면이 기존에 이제 고객들이 생각하시던 뭐 네네. 엔터프라이즈, 하이엔드 이런 스토리지 네네. 기준입니다. 네. 가용성 부분에서 네네. 뭐 99.999%, 6-9, 그리고 네네. 뭐 복제 기술, 그리고 다양한 엔터프라이즈의 기능들 네. 이런 스토리지여야만 우리의 1등급 업무를 올릴 수 있어라고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생각을 하십니다. 네. 그러면서 올플래시도 당연히 아시겠죠. 하지만 올플래시는 엔터프라이즈 기존의 티어 1으로는 갈 수는 없고 네. 그냥 새로운 아주 참신한 아. 뭐 중복 제거 압축 기술 그리고 단순하면서 그냥 오픈 환경 뭐 이런 신기술이 있는 그런 스토리지구나라고 전혀 별개로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미션 크리티컬한 거하고 좀 별개로. 네, 네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제가 아까 지사장님께서 6가지 네네. 테크 타겟에서 얘기한 그 네. 6가지를 제가 쭉 설명을 드리면서 네네. 한번 좀 생각을 요렇게도 고려해 보시라라는 네네. 걸로 제가 좀 진행을 해볼까 그러니까 이제 합니다. 이걸 이제부터 좀 6가지를 들으면서 네. 과연 이것이 우리 회사의
미션 크리티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쵸. 적합한지 아닌지를 네.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들으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가용성인데 네. 구가 지금 6개거든요. 지금 우리 보통 별이 5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가 6개인데 네. 구가 6개인 건 많지 않나요? 어떤 거예요? 어떤 거? 많지는 않고요. 네네. 예전에 이제 PD님 세대 네. 이제 메인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네네. 제 세대도 아니에요. 저 메인 프레임 세대 아닌데. 네. PD님 세대 이제 메인 네네. 프레임에 네. 연결을 할 스토리지들은 네. 저런 가용성이 필요했습니다. 네. 6.9이라는 거는 네네. 1년 동안의 다운타임이 32.5초 정도밖에 안 되는 네네. 아주 엄청난 고가용성이죠. 메인 네네. 프레임은 모든 부품들이 이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런 가용성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스토리지도 그거에 맞춰서 이런 가용성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해서 아주 스토리지도 메인 프레임처럼 아주 거대한 프레임 타입의 이러한 스토리지들을 기존의 고객분들께서는 이제 엔터프라이즈다, 하이엔드다라고 이제 오케이. 생각을 하셨던 거죠. 네네네. 근데 저희는 네. M 시리즈 출시 이후에 네네. 2년 반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2년 넘게 99.9999%의 가용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결국 이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다운타임이라든지 네. 멀티 애플리케이션들을 통합해서 하는 것들 네. 이런 거에 이제 문제 없는 가용성인 거죠. 그것이 네. 6.9이라는 것이. 네, 99% 가용성은 네. 계획된 다운타임이든 계획되지 않은 장애 상황이든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서 서로 막 노이지하게 막 일으키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간섭을 받아서 여러한 문제점들을 저희가 당연히 잡고요. 네. 맨 꼭대기에 보시면 메트로 클러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이게 액티브 데이터 센터, 기존에 생각하시던 DR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99.9999% 가용성에 궁극적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액티브된 데이터 센터입니다. 한쪽에 데이터 센터가 주저앉아도 네. 이중화된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이중화된 스토리지로 인해서 데이터가 절대로 망가지지 않는. 물론 데이터 센터가 2개 다 주저앉으면 할 수는 네네네. 없죠. 거기까지는 이제 모든 스토리지들의 한계이긴 한데 저희는 그런 것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6.9이 아니라 9가 앞으로 더 늘어나겠네요. 더 늘어나겠죠. 네. 액티브 데이터 센터가 되면 기존에 이제 데이터 센터 내에서 스토리지를 2대 두는 인하우스 DR이라든지 네네. 이런 부분까지 다 구현이 되고요. 네. 그것도 올 플래시의 빠른 성능. 네네. 그리고 저희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무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용량이 늘어도 네네. 기존에 이런 리플리케이션 복제를 안 하셨더라도 퓨어는 공짜네 한번 해볼까 하시면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현재 그러면 가능한 겁니까? 앞으로 나올 예정입니까? 액티브 클러스터라는 것은? 네, 저거는 9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9월에 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퓨어리티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퓨어 스토리지의 가장 큰 강점은 이 OS라고 보는데요. 네. 퓨어리티. 이 OS가 있기 때문에 여기 어떤 컨테이너 안에 여러 가지 담을 수가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저희 운영 환경이 리눅스 커널 위에 기반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리눅스의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죠. 네. VM은 이제 KVM이라든지 컨테이너 이제 도커 같은 이런 네네네. 가상화된 것을 써서 저희 컨트롤러 위에 그러니까 서버가 필요 없이. 네네. 저렇게 가상에 고립된 성능이나 보안으로 고립된 영역을 만들어서 그곳에 이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사용자는 뭐가 좋아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단순한 이런 업무들, 그러니까 헤비한 CPU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업무들을 사용자 프로그램에 올릴 수가 있고요. 서버 네네. 필요 없이요. 그리고 상용 솔루션들을 탑재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마이그레이션 솔루션을 올리게 되면 마이그레이션 용도가 되는 거고요. 네네. 암호화 솔루션을 얹으면 암호화되는 그런 장비가 되는 거고요. 암호화 쪽을 또 강화시키는. 그쵸. 네네. 오케이. 그런 역할이 되는. 네. 그러니까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기능이라든지 추가 장비가 추가돼야 되는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한 번에 해결하는 거죠. 네. 또 뭔가 이게 유니파이드 스토리지 같은 걸 구현하기도 되게 쉬워질 것 같고. 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이러한 퓨리티 런이라고 불리우는 네. 이런 가상 공간에 올라가는 서비스가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유니파이드 모델입니다. 이쪽에 윈도우 서버를 올려서 파일 공유도 할 수 있는 윈도우든 뭐 NFS든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속 설명드렸지만 저희 그 플래시 어레이에는 네. 그 스냅샷이나 뭐 복제 기능, 중복 제거 압축 기술이 다 적용이 되는 네. 그 컨테이너 안에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혜택까지도 동시에 누리면서 가용성까지 누리는 그런 훌륭한 운영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OS가 있으니까 여기 컨테이너를 이용해 가지고 단순한 이제 스토리지로 끝날 것이 아니라 네. 아까 말한 이제 데이터 플랫폼을 진짜 구현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죠? 그렇죠. 네. 이런 게 없으면 사실 데이터 플랫폼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라고 말하는 것들이 기존에 하드웨어적으로 하던 기능들을 다 소프트웨어화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도 그 모든 부분이 소프트웨어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소프트웨어 디파인 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저희한테 얹어서 이식시키기가 상당히 쉽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들이 나오는 거고요. 앞으로 이러한 컨테이너에 어떤 걸 올리느냐에 따라서 저희 네. 퓨어 스토리지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한 네.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기존의 플래시 스토리지 아키텍처하고 네. 퓨어 스토리지마다 아키텍처를 이제 확실하게 좀 구분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네. 저번에 웨비나 했지만 헷갈리신 분도 있어가지고요. 네. 일단 저 단도직으로 물어볼게요. 일반적인 플래시 스토리지는 이제 그 낸드 플래시에다가 이제 SSD 컨트롤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SSD를 장착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사스건 사타건 이제 어떤 채널 하나로 가는 건데 네. 그 퓨어 스토리지는 그러면 그냥 일반 낸드 플래시에 SSD 컨트롤러 없이 하드웨어 없이 그냥 그 소프트웨어로 그 NVMe 아키텍처가 있으니 64,000개 채널이 있으니까 네. 각 기존의 낸드 플래시들을 그 퓨어리티 아까 그 소프트웨어 컨트롤러로 이것들을 아주 그 바로바로 이것을 통합적으로 다 관리하고 그쵸. 해주는 이제 네. 그런 아키텍처인 거죠. 네. 그리고 기존의 플래시 스토리지는 그 SS 컨트롤러가 개별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 통합적 관리가 불가능한 거고. 그렇죠. SSD가 용량이 집적도가 높아지면서 네. 말씀하신 대로 단일 채널 이런 병목 네네.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SSD 컨트롤러 개별 자체에 의존하게 되면 SSD가 뭐 수백 개, 수천 개가 돼버리면 SSD 개별 이런 거를 다 컨트롤하기가 너무 부하가 그렇죠.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NVMe의 길이 뚫렸고요. 네. 그 위에 보시는 주황색 부분에 저희가 소프트웨어로 SSD의 컨트롤러들이 하는 기능들을 네. 모든 것을 저희가 글로벌하게 네네.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SSD 컨트롤러 풀이 생기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보시면은 다 낸드들입니다. 낸드들이네요. 컨트롤러가 없고요. 오케이. 그 왼쪽에 보시면 맨 밑에 낸드들은 점점점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 네네. 오버 프로비저닝 영역들인데요. 왼쪽. 네네네. 예. 거기 보시면은 그 점점점점으로 된 네모들은 네네. 그 쓸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거는 그 SSD 컨트롤러들이 쓰기 위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레저베이션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저희는 그걸 다 소프트웨어에서 하기 때문에 오케이. 저희는 다 낸드만 있습니다. 오케이. 중복 제거 압축돼서 네. SSD 최적화된 그 기법을 한 데이터들이 순수하게 낸드 그냥 저장만 가서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네. 제품명 이름이 다이렉트 플래시군요. 소프트웨어. 네, 다이렉트. 다이렉트. 플래시. 낸드 플래시 다이렉트하게 직접 직접 가는 한다. 오케이. 또 산지직송 얘기 또 네네. 그래서 컨트롤러도 NVMe로 바뀌고요. 네. NVMe를 지원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이게 컨트롤러가 엠버에 바뀐 게 올해 7월부터 된 네. 겁니까? 네, 7월부터 됐습니다. 저번에 웨비나 나오셔가지고 이게 4월달에 이제 얘기하셨잖아요. 나온다고. 네. 진짜 나온 네. 거네요? 네, 나왔습니다. 네네. 저희는 로드맵 약속을 참 잘 지키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맨 오른쪽은 낸드만 꽂혀 있는 다이렉트 플래시 모듈입니다. 네네. 오케이. 그리고 로드맵인데요. 이거는 4분기에 나올 로드맵인데 네. 저희가 NVMe 그 아키텍처 중에 이제 리모트에 있는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NVMe 오버 패브릭이라는 네. 걸 통해서 확장 셰프를 제공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두 개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NVMe 오버 패브릭으로 한 덩어리처럼 움직이는 NVMe 성능과 그런 프로토콜 기능을 네. 누릴 수 있는 이러한 방식으로 나옵니다. 뭔가 이제 앞으로 데이터가 아무래도 이제 뭐 엄청나게 급증하는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네. 그럴 때 이제 유용하겠네요. 네, 데이터 네. 급증한데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엔터프라이즈의 새로운 기준을 좀 다시 그 정의하고 싶은 게 이제 기존의 경로 의존성, 그 사피트 8.5인치도 있고 잘 아시는 이제 쿼티 자판의 구조. 옛날에 네네. 이제
타자기 시대에 너무 빨리 치면 이게 꼬여가지고 일부러 네네. 어렵게 만들었대요. 네네. 근데 지금 그것도 아닌데 이제 쿼티 자판을 유지하듯이 예. 이 좀 기준을 깨시라고. 그래서 네. 저희가 이사분면으로 등극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6-9의 가용성에 네네. 액티브 클러스터까지 추가된 궁극의 가용성을 제공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을 들어보면서 아 이제는 정말 이것이 이제 그 특정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어떤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에 이제 이걸 쓸 수 있겠다 없겠다를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리고 앞으로 향후 기술, 향후 10년이 중요한 거죠.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제 친구 영업이 있는데요. 네. 비유를 하는 게 우유를 비교를 해요. 우유 유통기간을. 그러니까 우유를 사실 때 내일이 유통기한, 내일까지가 유통기한인 우유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다음 주 일주일이 남은 우유를 사시겠습니까? 저는 내일 왜 싸니까. 아니, 거의 똑같아요. 농담이고요. 당연히 네. 다음 주죠. 네. 예, 그래서 보면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우유는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더 깊숙이 이제 맞아요. 우유를 씹죠. 맞아요. 네. 똑같습니다. 10년을 준비하고 10년 후에 발전될 기술을 예측을 한다면 당연히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될지는 네. 네. 10년 뒤지만 지금 이제 어차피 세상이 지금 이제 디지털 경제 시대, 데이터 중심인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뭔가 기업은 어떤 형태로 가는 뭔가 이게 데이터들을 핸들링하는 네. 어떤 데이터 플랫폼을 갖춰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지 관리라는 데 있어서 뭐, 갑자기 셀프 드라이빙 스토리지라고 했는데, 네? 네. 요새 자율주행 차는 제가 많이 들어봤지만, 네. 자율주행 스토리지란 말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오늘? 저희 네. 지난달에 퓨어 라이브 행사 때 네. 엔비디아 그 전무님께서 오셔서 발표를 해주셨어요. 네네. 저도 보고 되게 재밌어서 네네. 많은 영감을 받았는데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셨거든요. 네네네. 이게 그때 이렇게 했던 동영상인데요. 네네. 사람이 없는 차입니다. 아, 이 차가 자율주행 차군요. 예. 네네. 근데 저렇게 차들을 인식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좌회전도 이제 좀 있으면 하는데요.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과감하게 하더라고요. 저도 저렇게 못하는데. 이야. 저렇게 자율주행을 하는데 자율주행 기술이 네. 1에서 10가지가 있다면 벌써 기술은 10가지 와 있답니다. 네네네. 이제 규제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남아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저렇게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GPU 연산 이런 이미지 분석 기술 네. 실시간으로 처리가 된다라는 게 와, 기술이 진짜 이렇게 왔다. 야, 저도 지금 이게 자율주행차라는 거 기사는 많이 봤지만, 네. 이게 자율주행차 관점에서 지금 영상을 보여준 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처음 보네요. 네. 정말 신기해요. 네. 자, 결국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지 관리도 네. 뭔가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뭔가 네. 도와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기존에 있던 퓨어원에서는 네. 이제 관리나 분석, 이제 기술 지원 서포트 등을 했었었는데요. 네네. 그 밑에 보시면 빨간색 네모칸으로 메타라는 인공지능의 이름입니다. 저희 네네.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 센서들, 이게 네네. 스토리지에서 월드와이드하게 이제 펼쳐져 있는 곳에서 온 로그를 모아서 분석을 해서 네. 학습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메타가 앞으로는 전 세계 퓨어 스토리지 사용자들이 네. 하는 그런 이제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워크로드들을 네. 다 분석을 하면 네. 얘가 어떤 뭐 베니핏을 줄 수 있는 거죠 사용자한테? 기존에 쌓여 있었던 로그들도 분석을 해서 학습을 하고요. 네.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로그도 계속 분석을 해서 학습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알려진 문제점에 대해서는 네.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조치를 하세요. 그리고 용량이 이렇게 차니 증서를 아, 고려하세요. 네네네. 라는 거를 저희가 가이드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시면 수천 개가 넘는 이러한 성능이나 용량이나 문제가 있는 이러한 지표들을 네, 얘가 네. 계속 학습을 해서 점점 똑똑해지는 거죠. 그래서 워크로드 플래너라는 거는 부하의 정도 그리고 용량 증가 추이를 예측해서 네. 스토리지를 계속 최적화하고 문제가 없게 만들고 고객한테 미리 사전에 증설을 하십시오. 네네. 어떤 워크로드가 이렇게 들어왔어 뭐 레이턴시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이걸 분리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가이드를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결국 이제 각 분야별로 그죠? 네. 인더스트리별로 아니면 뭐 아까 데스크다 각 VDI 환경이고 뭐건 간에 네. 각 개별 환경마다 뭔가 맞춤형의 그쵸. 가이드를 얘가 해줄 수가 있겠네요. 네, 그거를 계속 학습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 AI라든지 빅데이터, 뭐 슈퍼컴퓨팅 이런 쪽의 장비를 저희가 계속 제공을 하면서 납품을 하면서 네. 저희가 그런 기술도 계속 네. 배워오는 거죠. 네네네. 제가 PD님하고 이걸 하면서 제가 프리젠테이션 스킬을 배웠듯이 네네. 저희도 이제 네. 뭐 페이스북이든지 스페이스X 하면서 막 그런 기술들을 배워와서 네. 분석을 하고 학습을 하는 거죠. 네, 같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고객분들하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나왔던 장표인데 처음엔 낯서셨겠지만 지금은 좀 많이 이제 이해가 그렇네요.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네. 고객의 다양한 업무를 다양한 그 프로토콜로 존재하는데 퓨어 스토리지가 그걸 다 서비스하고 네. 이런 인공지능으로 관리까지 해서 모든 네. 업무를 저희가 커버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네. 단순 스토리지 회사가 아니라 네. 말씀하신 대로 퓨어 스토리지가 아니라 퓨어 데이터 플랫폼. 네네. 네. 그거 내가 말한 건데. 바로 써먹네 또.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보통 스토리지에서 하면 보통 아까 지상이 이렇게 무게로 쟀다, 옛날 근으로 팠다, 이런 말도 네,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퓨어 스토리지는 그게 아니라 완전히 거의 스토리지 하면 하드웨어가 떠오르는데 네. 퓨어 스토리지 하면 이제 소프트웨어. 네. 뭔가 이런 것이 떠올라요. 네. 그죠? 네. 그런 쪽에. 그래서 저희도 고객사와 같이 진화하고 있다라는 게 알겠습니다. 저희 퓨어 스토리지 네네. 장점입니다. 계속 지켜보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디지털 경제 시대 때, 그러면 어떻게 그 스토리지를 우리가 선정을 할 때, 검토할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까? 어떤 체크포인트가 빠져야 될까? 그 부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기존의 스토리지를 도입을 하실 땐 RFP를 내고 가용성이라든지 이런 기능들, 심 프로비저닝, 내부 복제, 외부 복제, 포트 개수, 캐시 용량 이런 좀 정형화된 네. 기존의 그런 방식으로 스토리지를 고려하셨다면은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올플래시 그리고 네. 앞으로 10년 후를 준비하는 스토리지들은 당연히 무중단 아키텍처 있어야 되겠지만 네. SSD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최적화하고 더 데이터를 줄이고 비용을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네. 그리고 단순히 포트 개수 그런 게 아니라 높은 IOPS 밴드위스 즉 16기가 HBA에서 32기가 HBA로 가고 또 NVMe 기술로 가는 네. 이러한 최신 기술들을 얼마나 로드맵을 갖고 있고 실제로 그거를 그 약속한 네. 기간에 출시를 하는지에 네네. 대해서 좀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인데 저희가 중복 제거 압축 효율이 어떠한 다른 올플래시 제조사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환경, 가상 서버 환경, VDI 환경에서 각각 이제 다른 중복 제거 효율을 나타내는데요. 이거는 이제 각각 업무의 데이터 성격이 네, 달라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VD 환경을 예를 들면 고객이 120테라를 사용하고 싶다고 이제 생각을 하셔서 이제 견적을 요청하는 거죠. 네. 저희는 실제 물리 용량 20테라만 가져가도 고객이 원하는 용량 120테라를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하드디스크 대비 약 두세 배 이상의 비용이 절감이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다른 경쟁사 대비도 그 중복 제거 효율이 좋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 비용으로 풋프린트를 줄여주니까 운영 비용을 주는 거고요. 네네. 이러한 장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질문 굉장히 많은데요. 물론 이제 지금 퓨어스토리 코리아의 각 또 전문가분들께서 또 지금 답글을 또 달아주셨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아까 지사님 다시 모시고 이제 바로 여러분 30초 뒤에 바로 Q&A 시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사님 오시죠? 네, 30초 뒤에 바로 하겠습니다.